소라는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길가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풍경은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얼굴일 수도 있었고, 혹은 그녀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꿈꾸는 듯한 낯선 세상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단 한 번도 물결치지 않은 호수 같았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떤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솔에게는 두 가지 소중한 보물이 있었다. 하나는 병약한 몸으로도 그녀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낡은 초가집의 유일한 가족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솔에게 엄마이자 친구이자 그녀의 전부였다. 다른 하나는 그녀의 목에 항상 걸려있는 작은 데이지꽃 모양의 낡은 은빛 목걸이였다. 그것은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목걸이의 펜던트는 오랜 세월이 흘러 은빛이 바래고 꽃잎의 디테일은 희미해졌지만 솔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부모님의 온기를 느끼려 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의 현재이며 그녀가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사랑의 증거였다. 그날 저녁 소라는 할머니를 위해 끓인 죽을 식탁에 올려놓고 자신은 낡은 빵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다. 그 순간 꽃집 문을 닫으려다 문 앞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비에 흠뻑 젖어 털이 축축했고 앙상한 몸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듯 온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소라는 측은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 남은 돈은 할머니의 약값과 한 달치 식비로 겨우 버텨내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빵 조각을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소라의 따스한 눈빛에 안심했는지 꼬리를 흔들며 허겁지겁 빵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소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배고팠구나, 불쌍한 녀석. 그녀는 따뜻한 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고 품에 안아주었다. 녀석은 그녀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다. 그 순간 소라는 자신이 가진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고독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약을 챙기고 있을 때였다. 집배원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그녀의 손에 건네졌다. 봉투는 크림색 종이로 만들어졌고 금박으로 장식된 낯선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JK그룹 소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기업 중 하나였다. 봉투 안에는 눈부시게 화려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JK 자선 갈라. 일시 2025년 11월 15일 저녁 장소 롯데 시그니엘 호텔 71 6층.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결심을 굳힌 소라는 새벽녘 잠들어 있는 할머니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녀의 뺨에 살짝 갖다 댔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소라는 속삭였다. 할머니, 저 서울에 잠깐 다녀올게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할머니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이요. 할머니는 잠결에도 소라의 손을 꽉 잡으며
마치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울행 기차표와 할머니의 병원비를 위한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챙긴 소라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할머니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부탁하고 그녀의 유일한 외출복인 엄마의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원피스. 그리고 목에는 변함없이 데이지꽃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기차에 오르기 전 소라는 낡은 초가집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초가집의 작은 꽃밭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데이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소라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듯 했으나 바깥 세상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낯선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수많은 인파와 높은 빌딩 숲에 압도되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모두들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작은 가방과 낡은 옷차림은 그들의 세련된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파티 장소인 롯데 시그니엘 호텔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곳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 76층에 위치한 연회장은 마치 하늘 위의 성 같았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바닥에 대리석을 비추고 온갖 명품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동화는 그녀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녀의 낡은 원피스는 그들의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소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구석진 곳에 자리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거 들었어. JK그룹 강 회장님이 20년 전에 잃어버린 손녀를 찾고 계신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다 헛소문이겠지. 아니야, 진짠가 봐. 그래서 이번 자선 갈라를 연 거래. 혹시 손녀를 찾을까 해서. 소라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강 회장의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상류층의 가십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녀는 화려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고자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그녀의 작은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대항그룹의 후계자인 서현지 서윤지였고 다른 한 명은 JK그룹의 라이벌 기업인 신진그룹 회장의 아들 김민규 김민큐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어머 저게 뭐야 촌스러운 옷을 입고 여기 왜 서 있어? 현지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기 혹시 길 잃으셨나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민규가 거들었다.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조롱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어쩜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지. 너 같은 애가 여기 와서 뭘 얻으려고 혹시 돈이라도 뜯으려고 왔니?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이후 할머니를 위한 희망을 찾으려 했던 순수한 목적이 이들 앞에서는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는 엄마의 목걸이를 꼭 쥐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적이었다. 그녀는 이 굴욕적인 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 것이 단순히 파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준수한 외모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JK그룹의 상무이자 강 회장의 양아들 이준혁, 리준휴크이었다. 그는 현지와 민규의 행동을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라의 굳은 표정과 상처받은 눈빛을 읽었고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는 대비되는 맑은 영혼을 보았다. 현지 씨, 민규 씨, 여기는 자선 갈라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자리죠. 그런 행동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현지는 준혁의 말에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어머 준혁 오빠, 우린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민규는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준혁,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 그리고 저런 촌뜨기가 여길 왜 온 건지 궁금하지도 않아. 준혁은 민규의 말을 무시하고 소래개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잠시 바람 쐬러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소라는 준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현지의 비웃음과 민규의 냉소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밖으로 나온 소라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삶은 이 굴욕적인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운명이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강인함과 오기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이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잔인한 현실의 그림자로 다가왔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호텔의 76층 발코니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가 소라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야경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황량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마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내면을 핥히고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수한 눈물이 아닌 낯선 세상의 냉대에 상처받은 날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소라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이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듯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들의 무례한 행동은 정말이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준혁은 그녀의 곁에 조심스럽게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소라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위한 작은 희망을 찾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다시금 떠올렸다. 이런 하찮은 굴욕 따위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준혁은 소라의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며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내면에 강한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라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대한 깊은 매료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선 경매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회자는 웅장한 목소리로 첫 번째 경매 물품을 소개했다. 모두가 명품 시계나 보석 같은 값비싼 물건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첫 번째 경매 물품은 낡은 도자기 꽃병이었다. 꽃병은 흑빛이 바랜 듯 탁했고 투박한 형태는 고급스러운 연회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다음 물품입니다. 조선시대 막사발의 형태를 본뜬 현대 도예가의 작품입니다. 시작가는 100만 원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실망한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꽃병을 바라보았다.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도자기 꽃병이었다. 이때 김민규가 소라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이 촌뜨기, 당신 같은 촌스러운 여자한테는 딱 어울리는 꽃병이네. 저걸 사서 당신 꽃집에서 쓰면 되겠어. 내가 특별히 200만 원을 불러주지. 그 정도면 당신 한 달 월급보다 많지 않겠나. 민규의 조롱에 연회장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서연지 또한 코웃음을 쳤다. 아무리 자선 경매지만 아무 물건이나 사는 건 아니지. 촌뜨기답게 눈썰미도 없나 봐. 소라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낡은 꽃병에 새겨진 미세한 무늬에 꽂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함께해온 꽃데이지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꽃병의 빛깔은 그녀의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백색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는 꽃병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꽃병의 표면에는 희미한 분홍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 빛깔은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소라의 마음속에서 어떤 직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200만 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민규는 소라의 반응에 당황했다. 뭐 저걸 200만 원에 산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그는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라의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라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꽃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부드러웠다. 이 꽃병은 단순히 막사발을 흉내낸 작품이 아닙니다. 이 도자기의 유약은 진사 첸샤라는 희귀한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낡은 꽃병을 들어 올렸다. 진사 기법은 15세기 조선의 도자기에서 주로 사용되던 기법으로 구리 안료를 이용해 붉은 빛을 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작품은 희미한 분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산화되어 빛이 바랜 흔적입니다. 이 작품의 데이지 무늬와 은은한 색감은 분명 조선시대 진사 자기의 명맥을 이은 현대 도예가의 위대한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200만 원이 아닌 그 이상입니다. 소라의 설명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경외로 바뀌어갔다. 준혁의 눈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소라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지식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 소녀가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가진 지식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지와 민규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현지는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 소녀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소라의 당당한 모습에서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민규는 소라가 강 회장의 손녀라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철저히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깨달았다. 그는 소라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그녀를 향한 경계심과 질투심을 더욱 키워나갔다.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로 감히 민규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경매가 끝난 후 바로 비서에게 소라의 신상 조사를 지시했다. 저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특히 그녀의 과거를. 소라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주목받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무심코 꽃병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데이지꽃 목걸이가 꽃병의 미세한 데이지 무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았다. 소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운명처럼 그녀의 삶의 한 조각이 이 낡은 꽃병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한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인자했다. 그는 바로 JK그룹의 강 회장이었다. 그는 소라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니?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소라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부서뜨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는 목걸이의 형태와 미세한 상처들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라의 얼굴에서 그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 김은서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과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소라는 그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웅장한 음악 소리가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또한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은 소라의 목에 걸린 낡은 데이지꽃 목걸이와 강 회장의 흔들리는 눈빛에 꽂혔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들려왔다. 민규와 현진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마주보았다. 특히 민규는 자신의 비웃음이 초래한 결과를 직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런 촌뜨기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강 회장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라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연 회장의 가장 구석진 곳 그리고 이윽고 호텔의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들의 뒤를 이준혁이 조용히 따랐다. 준혁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소라를 향한 깊은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 소라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강 회장은 서재의 한쪽 벽면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20년 전의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들의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 사진 속 부부는 소라의 기억 속 희미한 부모님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강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딸 은서와 사위 민주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음모로 살해당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목걸이였다. 은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유품. 나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내 손녀, 내 유일한 혈육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소라는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평생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20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왔던 삶의 진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2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20년 전 내 오른팔이었던 김현철이 JK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다. 나의 딸 은서가 경영권을 물려받을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딸과 사위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은밀히 제거하려 했지. 다행히 내 비서가 너를 몰래 빼돌렸고 네 엄마의 유품인 이 목걸이와 함께 너를 안전한 곳에 맡겼다. 하지만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이 할애비가 너를 20년 동안이나 찾지 못했구나. 소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부모님이 살해당했다니. 그녀의 눈앞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부모님의 웃는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운 시신으로 변하는 악몽 같은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격렬한 분노와 증오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낯선 감정이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솔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아가야, 이제라도 내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주고 싶구나. 이 할애비를 도와다오. 네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강 회장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소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갑자기 거대한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다. 그녀는 평생 복수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꽃을 가꾸고 할머니를 모시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손과 엄마의 데이지꽃 목걸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할아버지,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흔든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결정이 내려지자 강 회장은 그녀를 조용히 데리고 다시 연 회장으로 돌아왔다. 이준혁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소라를 향해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미 강 회장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소라가 자신의 사촌동생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소라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라의 곁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강 회장은 솔에게 거대한 숙제를 던져주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JK그룹의 부사장 자리에 올라라.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내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내가 뒤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너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 JK그룹의 내부에는 아직도 네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이 숨어 있다. 그들은 너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음해하려 할 것이다. 너의 적인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들을 믿지 마라. 소라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버거웠다. 그녀는 겨우 꽃집을 운영하는 시골 소녀였다. 거대한 기업의 부사장 자리라니. 그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손과 엄마의 데이지꽃 목걸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복수와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한 구석에서 김민규의 시선이 소렉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이 소라를 서재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더욱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김소라라는 여자에 대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파헤쳐와. 그리고 내가 그녀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봐. 민규의 눈에는 질투와 경계심 그리고 잔인한 야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소라의 존재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거대한 장애물이 될 것을 직감했다. 소라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의 뒤에는 강 회장과 준혁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뜨거운 열정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거대한 도시의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할머니의 희망과 부모님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소렉의 지옥이자 동시에 강렬한 성장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혹독한 가르침 아래 기업의 생리를 배웠고 이준혁의 도움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파악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복수와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부사장 자리에 오르는 것,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김민규의 아버지 김현철이 꾸민 짓이라는 사실을 준혁을 통해 알게 되었다. 김현철은 과거 강 회장의 오른팔이었으나 은밀히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고 강 회장의 딸이 후계자가 될 것을 알고 그녀의 가족을 제거했던 것이다. 마침내 JK그룹 부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장은 JK그룹 본사 40층의 가장 넓은 회의실이었다. 길고 웅장한 회의 테이블 주위로 날카로운 눈빛을 한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소라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소라가 강 회장의 잃어버린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민규와 서현지 또한 참석했다. 서현지는 이제 오만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소라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하지만 김민규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소라를 다시 한번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JK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 미라클시티, 미라클시티 이 최종 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강 회장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소라를 지명했다. 미라클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합주거 단지이자 친환경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소라 이사가 직접 준비한 계획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소라를 향해 굳은 신뢰를 보냈다. 소라는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상징적인 싸움터라는 것을. 그녀의 뒤로는 이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고 정면에는 김민규와 김현철 부자의 차가운 미소가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소라의 프레젠테이션이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에 입가의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소라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나는 너희의 예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머니와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소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작하여 화면에 그녀가 직접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라클시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한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존입니다. 그녀의 계획안은 창의적이었고 동시에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김민규가 단상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뜩였다. 그는 한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강 회장님, 그리고 이사 여러분, 김소라 이사님의 계획안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저희 아버지 회사 신진그룹의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미 소라 이사님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민규는 소라가 발표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며 신진그룹의 기술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계획은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자선 갈라 초대장도 제가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보낸 거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시골 소녀였죠. 그녀를 이렇게 키운 건 강 회장님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제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민규의 아버지 김현철은 흡족한 표정으로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계획이 시작부터 김민규에게 조롱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때 서현지가 민규의 옆에서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민규 씨,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에요. 소라 이사님을 무시하는 건 좋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당신이 허풍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녀의 말은 민규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현지는 과거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소라의 옆에서 그녀를 도울 것을 결심한 후였다. 그녀는 소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김민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현지를 노려보았다. 서현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소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민규의 눈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가 민규의 앞에 섰다. 김민규 이사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제 계획안은 신진그룹의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서류철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손으로 그린 수많은 설계도면과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모든 계획을 혼자 힘으로 해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디어와 저희 JK그룹의 숨겨진 기술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희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음모를 밝혀낼 겁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저의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20년 전 제 부모님을 살해하고
J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의 음모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소라의 말에 이사회장에는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사들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촌뜨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JK그룹의 후계자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녀가 지난 6개월 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김민규는 분노에 차서 솔에게 달려들었다. 이런 건방진, 그는 소라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준혁이 민규를 제지했다. 김민규 이사님에게 손대지 마세요. 준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소라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 순간 강 회장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영상에는 김민규와 그의 아버지가 소라의 부모님을 해치고 J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증거 영상과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민규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솔에게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내가 한 짓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소라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것처럼 저는 당신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과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소라를 의심하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진실을 밝혀낸 그녀를 향한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그녀의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의 승리였다. 그녀는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 위대한 여인이었다. 소라는 단상에 서서 이사들과 준혁 그리고 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자의 평온함과 함께 그녀의 삶의 다음 페이지를 향한 기대감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사회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민규와 그의 아버지 김현철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거대 기업의 회장과 그의 후계자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사회는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알게 되며 그들을 경멸했다. JK그룹은 강 회장의 주도에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고 2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소라의 부모님은 억울한 죽음에서 마침내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서현진은 소라를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지도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낡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소라의 꽃집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당당함 대신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소라의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랑하고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소라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두 여인의 눈빛이 마주쳤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긴 시간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소라야, 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는 너를 조롱했던 그날 밤, 네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거짓과 허영 속에 살고 있었고
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과 용기를 가졌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잃었어. 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였다. 소라는 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지를 향한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통과 후회를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소라는 현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현지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너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현지는 소라의 따뜻한 말에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고마워, 소라야. 정말 고마워. 그녀는 솔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솔에게 꽃집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소라는 기꺼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여자의 관계는 앙숙에서 진정한 친구로 변해갔다. 그들은 함께 꽃을 가꾸고 물을 주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나갔다. 꽃집은 그들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강 회장은 솔에게 JK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려 했다. 그는 소라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은 장본인이었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이 거대한 기업을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하게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강 회장은 소라의 결심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소라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복수의 칼날을 쥐어주었지만 정작 소라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닌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네 뜻대로 하렴. 하지만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구나. 소라는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준혁 오빠와 함께 조그만 꽃집과 서점을 운영하고 싶어요. 소라는 준혁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다. 준혁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 회장은 기쁘게 소라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 소라의 꽃집과 준혁의 서점을 지어주었다. 꽃집의 이름은 엄마의 꽃으로, 서점의 이름은 약속으로 지었다. 약속은 준혁이 솔에게 늘 말했던 언제나 너의 곁을 지킬게 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소라와 준혁은 매일 함께 꽃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준혁과 함께 꽃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소라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혁 오빠, 나 정말 꿈만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준혁은 소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라야,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복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거야. 소라는 준혁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복수극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난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랑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어 이제는 그녀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준혁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용서의 씨앗은 앞으로도 영원히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소라와 준혁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딸 유진을 낳았다. 유진은 할아버지 강 회장의 한없는 사랑과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의 눈은 소라의 맑은 눈빛을, 미소는 준혁의 온화한 미소를 닮아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었다. 이 작은 아이의 존재는 소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슬픔의 흔적을 지워내는 기적과도 같았다. 유진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들의 작은 집과 꽃집에 항상 가득했다. 소라의 꽃집, 엄마의 꽃과 준혁의 서점 약속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소라는 자신의 꽃집에서 원예 강좌를 열어 마을 사람들과 소통했고, 준혁은 서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독서 모임을 열었다. 그들의 작은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소라의 꽃집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희망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꽃을 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위로를 받기 위해 꽃집을 찾았다. 서현진은 소라의 꽃집에서 일하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 않았다. 흙을 만지고 꽃을 다듬으며 소박한 행복 속에서 자신을 찾아갔다. 그녀는 솔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의 삶의 멘토가 되어준 소라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현진은 나중에 소라의 도움을 받아 작은 유기견 보호소를 열었다. 그녀는 과거에 오만하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아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유기견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나갔다. 소라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JK그룹의 재산을 활용하여 데이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그녀의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꽃, 그리고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데이지 목걸이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여성 가장들과 보육권 아이들을 돕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 그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조언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때 세상의 냉대와 모욕을 견뎌냈던 그녀였기에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선물했다. 어느덧 소라와 준혁은 중년이 되었다. 유진은 훌륭한 대학생이 되어 사회에 봉사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솔에게 남겨진 거대한 재산과 그 재산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라는 따뜻한 당부였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의 뜻을 이어받아 데이지 재단을 더욱 확장했다.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잃어버린 손녀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소라와 준혁은 딸 유진과 함께 그들의 작은 집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원에는 수많은 데이지꽃이 만개하여
따스한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데이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다. 목걸이의 은빛은 세월이 흘러 더욱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의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진아, 이 목걸이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야. 그리고 이 목걸이는 엄마에게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단다. 이 목걸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사랑과 용서가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렴. 소라의 눈은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정원 가득 피어난 데이지꽃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촌스러운 시골 소녀가 거대한 도시의 냉대를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이야기. 복수가 아닌 용서와 관용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여인의 이야기였다. 마지막 햇살이 정원의 데이지꽃과 그녀의 목걸이를 비추며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삶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행복과 희망만이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용서의 씨앗은 앞으로도 영원히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었다. 마스터 스토리텔러의 마무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다음 페이지를 응원합니다. AI 이야기꾼의 추가 메시지.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만 이 이야기에 담긴 따뜻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당신의 삶 또한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북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하에 질녘에 붉은 노을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전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저 멀리 야트막한 산자락을 휘감고 도는 철길 위로 하루에 2번만 다니는 낡은 기차가 둔탁한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그 소리는 소라의 삶을 상징하는 듯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단조로웠다. 마을 어귀 손때 묻은 나무 간판에 엄마의 꽃이라 새겨진 작은 꽃집. 22살의 김소라, 김소라는 그곳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흙먼지로 거칠어졌지만 갓 피어난 데이지꽃 한 송이를 다듬는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꽃잎 하나하나에 깃든 작은 상처마저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꽃집 안은 꽃향기로 가득했지만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치 향기 없는 꽃들로 가득한 정원처럼 그녀의 삶은 아름답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시계추는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박자를 잃은 것처럼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